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일 오전 두 번째 뉴스가 되겠습니다. 전욱현의 안보정론 시작합니다. 여러 이제 언론에서 오늘 나오게 되는 행정법원의 심판 내용, 그 다음에 이 감찰의 결정사항을 굉장히 지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둘 다 추미애 영창 보내는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마침 조선일보에서 흔히 얘기는 빼박 증거를 아주 잘 정리해놨어요. 이 추미애와 추미애 외환 검사들의 이 결정적 불법 증거들, 그 다음에 그런 이 관련 법규들을 잘 정리해놨는데 요거를 제가 여러분께 쭉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때마다 저도 적시했던 그런 내용들인데 아주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리고 검찰에서 말이죠, 이제는 별짓을 다 해요. 그야말로 조작까지 하고 있는 결정적 증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라임과 그 다음에 옵티머스 펀드, 이게 이 현 여권에 대한 로비 실체에 직결되어 있는 그런 엄중한 사건이에요. 요걸 막으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결국은 조작을 또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 보도가 또 나오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집중적으로 여러분들께 묶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김봉현이 라임 사태, 이 스타모빌리티 회장이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핵심이 뭐냐면 작년 7월 달에 룸사롱에서, 강남에 있는 한 룸사롱에서 7명을 접대했다. 이게 지금 수사에 굉장히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폭발적인 이슈예요. 이것 때문에 수사지휘권이니 감찰권이니 이번에 직무정지까지 이어진 것도 이 라임 사태의 술 접대 검사, 현직 검사 3명, 요게 문제가 됐는데, 당시 옥중 편지에서 김봉현이가 주장하는 뭐냐면 검사, 현직 검사 3명에 술 접대하는 데 들어간 돈이 1,000만 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검찰에서 조사를 쭉 지금까지 해보니까 1,000만 원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가 나왔느냐면 530만 원 정도로 추산이 된다. 이것이 검찰의 판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지금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이 사람들을, 검사들을 전부 처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 추미애가 내린 수사지휘권, 감찰권, 이번에 직무집행 정지, 이런 것의 법적 타당성이 따르는 거잖아요. 맞죠? 밑받침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7명이 다 접대를 받을 경우에는 100만 원 미만으로 되기 때문에 각자 1인당, 왜냐하면 김영란법상으로는 1인당 접대 액수가 1,000만 원이 넘어야만이 처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1인당 100만 원을 넘도록 하기 위해서 인원을 우선 5명으로 줄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총 7명이었었는데 5명으로 줄여가지고 그래야만이 530만 원이 차지하는, 530만 원 나누기 5 하면 106만 원쯤 되잖아요. 요렇게 꽤 맞추는 조작 지금 시도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조선일보의 보도가 지금 되어 있어요. 이제 다른 언론에서 이제 다 받아서 또 보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날짜도 그동안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현재 김봉현이가 2개 날짜를 줬잖아요. 12일하고 또 다른 날짜 18일인가요?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는 12일 날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김봉현 회장, 그 다음에 또 이제 부사장, 그 다음에 이 검사 3명, 그 다음에 이강세 이 대표죠. 부사장이 아니고 이종필 라임 부사장, 그 다음에 김모 청와대 행정관, 현직 검사 3명, 그래서 7명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김 행정관은 최근 검찰에서 이 라임의 이종필 부사장, 김봉현, 그 다음에 이 행정관 3명이 대질신문을 했는데 자기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검사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종필 부사장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또 일부에서는 이종필이가 뭐라고 했냐면, 검찰에서 자기는 본래 기억이 안 났는데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룸에 들어가자마자 검사 2명이 나가버렸다, 이렇게 또 진술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검찰 논리대로 뜬다면 가장 먼저 자리를 뜬 검사 2명부터 술자리 참석자에서는 제외돼야 한다,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검사 술 접대 자리가 있었다는 이러한 김씨 진술을 사실이라고 믿고 있어요. 김봉현의 진술을, 수사팀과 추미애는. 유독 술자리 참석자는 7명이라고 하는 이 김봉현의 주장만 믿지 않고 이거를 5명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이래서 선택적으로 검찰이 이 사건을 법적으로 추미애
말대로 수사를 끌고 가기 위해서 자기네 검찰에게 유리한 부분만 취사 선택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금 제기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추미애, 그야말로 지금 국정조사가 지금 야당에서 지금 제기해 놨지 않습니까? 요청서를.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리얼미터에서 YTN 의뢰로. 여론조사를 했더니 해야 된다. 이 의견이 59.3%. 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33.4%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말이죠. 강원도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정조사 필요하다. 응답이 훨씬 높아요. 연령대는 모든 연령대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어요. 이 정도가 되면 이러한 민심을 외면하는 여당, 내년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고 야권에 있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무당층과 중도층을 포함하는 우리 국민들 반드시 심판론으로 선거를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당에 있는 사람들은 82.3%, 국민의힘에서는 69.3%, 그리고 무당층에서는 65%가 국정조사에 찬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의 경우에는 지금 반반입니다.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는 35.6만이 국정조사에 찬성하고 있고, 특히 47% 이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열린민주당 측이 35.6%고요. 죄송합니다. 열린민주당이 35.6%. 그 다음에 여당인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여기에서는 47%는 필요하다. 44%는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오차 범위 내에서 지금 분열되어 있다. 이게 이제 민주당이 꺼져가는 정당이 되는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그리고 보수 성향이라고 밝힌 사람 중에서는 70.3%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진보 성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또 46대 43.5로 46.9대 오차 범위 내로 분열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도층에서도 62.3%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보수층과 중도층에서 압도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진보층은 분열되어 있다.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결국은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쪽으로 가는데, 국정조사는 왜 해야 되겠어요? 추미애 탄핵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여기저기서 찾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국정조사가 아니겠느냐? 가장 결정적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조선일보 보도 내용을 보면요, 윤석열을 날리려다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추미애 애완견 검사들의 불법 탈법 7가지를 적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7가지 쭉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 24일 날 직무정지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판사 사찰 문건이에요. 근데 판사 사찰 의혹 문건 말고 그보다 먼저 법무부에서는 수사 참고 자료를 대검 감찰부에 보냈어요. 근데 검찰청법의 위반이에요. 이것이. 왜? 검찰청법 제8조에 법무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추 장관은 총장을 건너뛰고 대검 감찰부에 직접 지시한 것이기 때문에 법률 위반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 대검 감찰부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기습 압수수색했어요. 이 기습 압수수색했다는 얘기는 이 검찰이 이 대검 감찰부가 감찰을 수사로 전환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대검의 우임 전결 규정에 의하면 중요사건 감찰의 경우 수사로 전환될 때 총장에게 사전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때는 이 압수수색 할 적에는 총장이 이제 직무 배제됐기 때문에 조남관 대검 차장이 직무 대응을 맡고 있었는데 조남관 차장한테 보고도 안 했어요. 이것이 대검 감찰 규정에, 대검 우임 전결 규정에 위반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허정수 대검 3과장이 압수수색 할 당시에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박은정 감찰 담당관과 통화하는 것이 현장에서 목격됐어요. 그래서 이 허정수 과장이 이 사람들하고 통화하면서 아직 증거가 안 나왔습니다. 이런 것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들렸어요. 그리고 이 심재철이는 추 장관의 애완견이잖아요. 그래서 이 뭐라고 해명하고 있느냐? 이것은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을 찾아내라는 지시였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보고서 문서를 쓰다 보니까 부족한 점 일부 확인하려고 전했을 뿐이지 현장 지휘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지만은 옆에서 전한 소리를 다 들었는데요.
그래서 이게 사실로 확인되면 검찰청법 제8조 위반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대검감찰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대검감찰부장은 중요 감찰 사건의 경우에 사전에 반드시 대검감찰위원회에 올려서 감찰의 적법성을 심판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동수 감찰부장은 이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 이 감찰을 대검감찰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임의로 처리했어요. 임의가 아니죠. 뭐 추미애 지시받은 거나 뻔한 거 아니겠어요? 이건 규정 위반이에요. 다섯 번째, 추미애가 지난 24일 날 직무정지 발표하기 직전에 직무정지에 반대하는 의견을 낸 심우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사건 결재에서 배제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담당관과 담당 주사 결재하고 추미애 장관이 결재해서 행정처리했어요. 이것도 부당한 절차에 따른 직무정지 결정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 총장이 징계 앞으로 지금 현재 취소송을 냈는데 이 법원이 이것을 갖다가 징계 취소의 주요 근거로 삼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추 장관이 지난 26일 윤 총장을 판사 사찰 의혹으로 대검에 수사 의뢰할 때 이에 반대하던 유역 감찰관도 결재 라인에서 빠졌어요. 법원이 이것 역시 부당한 절차에 의한 징계 근거로 판단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일곱 번째, 윤 총장 감찰에 참여한 이정화 대전검사가 판사 사찰 의혹은 제가 안 된다는 의견의 보고서를 담았는데 법무부가 윤 총장을 수사 의뢰하면서 이 부분은 싹 뺐다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형법상 공문서 변조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애완경 검사의 핵심이 바로 박은전 감찰 담당관, 대검에서는 그 남편인 이종근 대검 부장, 이런 사람들인데요. 박은정이만 하더라도 이 법무부 자체 감찰 규정 4개를 위반했다. 이렇게 또 이 조선일보가 잘 정리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결국 추미애뿐만 아니라 추미애의 애완견 검사들도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수사 선상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지금 매우 이 어려운 국면에 처해져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윤 총장이 찾아가서 직접 감찰하려다 실패했잖아요. 17일 날. 여기에 관해서 유혁 감찰관은 모르고 있었어요. 뒤늦게 이것을 알고 박은정이한테 이런 식이면 앞으로도 보고할 필요 없다. 이렇게 크게 화를 낸 것으로 되어 있고, 유혁 감찰관은 윤 총장 감찰에 대해서는 사전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면 절차에 맞게 진행돼야 한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박은정이는요, 법무부가 있는 건물이 아닌 다른 건물에 사무실을 두고 독자적으로 일하고 있는데 추미애 장관하고 가장 빈번하게 식사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그 남편이 이종근 형사부장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혁 감찰관을 패싱한 것은 검찰 규정에 어긋난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법무부 감찰 규정 제2조 2항, 15조 4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조 2항에는 감찰 담당 직원은 감찰관의 지휘를 받아 감찰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그리고 진정 비위 사항 조사,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감찰관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찰과 조사 지시는 반드시 유혁 감찰관이 직접 검사들에게 내야만 되는데 유혁은 패스됐다 이거죠. 그래서 문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3조 4항 감찰 관련, 감찰 시에는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한다. 그리고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의 요건이 되는 행위를 범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조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규정 3조 4항과 15조 1항에 되어 있어요. 아무런 사전 조사나 일정 조율 없이 대뜸 찾아와서 그것도 검찰총장을 감찰하는 것은 감찰권 남용이다. 이것이 법조의 시각입니다. 그리고 이 대면 감찰이 행정절차법 위반이다. 이런 또 의견도 있어요. 행정절차법 21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할 때 그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을 미리 통지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상대방에게 아무런 감찰 관련 사실도 알려주지 않고 무조건 대면 조사하자. 이건 행정절차법 위반이라는 것이죠. 윤석열 총장이 바로 이걸 주장하는 거잖아요. 자기는 왜 감찰 당하는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어느 누구한테도 서류, 문서, 구두 보고받은 적이 없다. 이거를 지금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게 윤석열 총장입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런 행정절차법 위반은 결국 추미애가 정치적 몰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헌법상에 보장되어 있는 방어권을 무시했다. 이런 법적 비판이 있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는 칼럼 2개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중앙일보의 이철호 칼럼니스트의 눈, 이철호 기자가 쓴 건데요. 윤석열의 승리가 아니라 추미애의 패배다.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 금방 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 중요한 부분만 한 1, 2분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이번에 이제 항의 성명을 낸 것은 역사상 처음이다. 유례없는 집단 행동이다. 이렇게 내리고 있고요. 이들 상당수가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 추장관의 한양대 후배, 일부 지역 출신들이에요. 누가? 이번 항의 성명에 참여하지 않은 대검 일부 부장들,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의 차장들, 동부지검 아들 수사한, 남부지검장, 이 라임 사건, 요런 극소수만 불참했는데 이 불참한 사람들이 경희대 후배, 한양대 후배, 일부 특정적이다 이거예요. 고도 인사도 갈 때까지 갔다. 일반 검사들이 켜켜이 쌓인 불만과 분노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법조계는 지금 검찰국,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이 일어난 것에 특히 주목한다. 동기 중 최고의 엘리트들의 직속 상관인 추장관의 일방적 조치에 반발한 것이다. 여기에 법무부 기조실장이 사건 관련 결재란에서 빠져있고 윤 총장에 대한 수사 의뢰도 유역감찰관의 결재를 받지 않았다. 사실상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의미다. 보통 일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전직 검찰총장은 검사들의 항의 성명은 윤 총장의 승리가 아니라 추 장관의 패배라고 진단했다. 성명들을 살펴보면 그 핵심은 윤 총장 개인에 대한 지지가 아니다. 추 장관의 직무 정지와 징계 청구가 지나친 조치인의 이를 제고해달라는데 방점이 찍혀있다. 정치적으로 미리 해임을 정해놓고 인사권 징계권을 휘두르며 무리하게 힘으로 밀어붙이다가 검사들의 저항에 부딪힌 것이다. 검사들 사이에는 앞으로 정권 입맛에 안 맞는 수사를 하면 직무배제, 인사, 불이익, 징계의 3종 세트를 얻어맞는다는 위기의식이 번질 수밖에 없다. 저도 계속 그랬잖아요. 윤석열은 잘못이 없고 추미애가 잘못이기 때문에 추미애가 먼저 사퇴를 해야 된다. 왜 양비론이냐? 비판을 많이 했는데 저하고 생각이 같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윤 총장 입장에서 최선의 시나리오는 행정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고 오늘 있게 되는 감찰위원회에서 부당한 감찰이며 직무정지 조치는 철회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오는 것이다. 이럴 경우에 2일 징계위원회는 큰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징계위원회가 해임을 강행하고 이를 대통령이 곧바로 승인해 버리는 것이다. 이미 민주당에서는 윤 총장은 대역죄인, 징계가 아니라 윤 총장은 대역죄인, 징계가 아니라 수사 대상, 해임을 넘어 파면하라 이런 험악한 표현까지 난무한다. 정면 충돌이 나는 나쁜 시나리오로 달려가는 조짐이다. 마지막 숨은 변수는 민심이다. 청와대는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다. 중요한 결단들은 국정 지지율 40%가 우려받을 때마다 나왔다. 지난해 10월 14일 국정 지지율이 41%로 내려앉자 조국 장관을 한 달 만에 자진 사퇴시켰다. 올해 8월 부동산값 폭등으로 지지율 40%가 위협받을 때 자주택자 중심으로 청와대 수석들을 대거 물갈이했다. 이번에도 리얼미터 조사가 분수령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정 지지율이 40% 선을 깨고 내려오면 추 장관 퇴진 등 의외의 카드가 나올 수도 있다. 한때 패족 위기까지 경험한 친문 진영은 어느 정부보다 정권 재창출과 퇴임 후 안위를 신경 쓰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일보 하나 칼럼, 배명복 중앙일보 대기자의 칼럼입니다. 한국 민주주의 아직 멀었다인데요. 이것도 중략을 하고 제가 한 1분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요, 여기서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세기 초반 미국을 직접 둘러본 토크빌은 미국 민주주의에 찬사를 보내면서도 잘못될 가능성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다수가 지배하는 민주주의는 지배받는 소수와 반대표를 국민의 이름으로 겁박하고 법치를 무력화해 민주 독재로 변질할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평등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가 힘을 갖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다수가 생각이 다른 소수를 억압할 수 있는 게 문제다. 다수의 압제 앞에서 개인의 자유와 개별성이 압살되는 부드러운 독재, 민주주의로 포장한 독재로 전락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2위와 550만 표 넘는 차이로 당선됐고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당인 것은 맞지만 그것을 마치 문 대통령이나 집권당 뜻대로 다 할 수 있는 백지수표라고 여기는 것은
다수의 압제가 아닐 수 없다. 민주주의 효율성 문제에 주목한 존 스튜어트 밀은 민주주의 틀 안에서 숙련된 전문가가 보다 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앞장서서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대중이 한 발 물러서는 지혜를 발휘할 때 민주주의에서도 원활하고 효율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평범한 사람들이 잘난 사람을 끌어내리는 민주주의 하향 평준화 위험에 대한 경고다. 제도를 운영하는 건 결국 사람이다. 출세와 자기 이익을 위해 힘있는 쪽에 붙어서 부당하고 비겁한 짓을 마다치 않는 소인배 정치인과 공직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한 민주주의는 제대로 굴러가기 어렵다. 추 장관 편에 서서 총장 등에 칼을 꽂는 검사들과 윤 총장을 대역죄인으로 몰아가며 추 장관의 칼춤에 장단을 맞추는 집권당 정치꾼들을 보면 숨이 꽉 막힌다. 당장 힘들고 손해가 나도 소신을 지키는 지조, 배가 고파도 더러운 것은 먹지 않는 기계, 미래와 후손을 생각하는 웅대한 포부, 절제와 관용의 미덕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정치판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한 민주주의는 요원하다. 토크빌이 민주주의의 중요한 조건으로 고상한 습속을 강조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한탄만 하고 있으면 어느 틈에 민주주의가 독재로 변해 우리 목을 채울지 모른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민주주의 말고 우리에게 다른 대안은 없다. 아주 이 배명목 칼럼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읽어봐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최강욱이가 결국 그 말도 많은 윤석열 총장을 맨 앞에서 목쳐내려는 최강욱이가 결국 법사위에 사보임됐다. 참 이해 충돌을 마다하지 않고 이 법사위에 다시 사보임시킨 박병석 국회의장의 조치 엄청난 비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행정법원의 판결과 감찰위원회의 결론이 곧 보도될 예정인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빠르게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전옥현의 안보정론 많은 시청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